때로는 어린 시절의 단 하나의 장면이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자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낡은 파란 대문을 나서야만 했던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혹시 이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파동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어째서 마지막까지 무례함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저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염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른 이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올 것만 같아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저의 시어머니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언제나 그 파란 대문 앞에서 멈춥니다. 어린 제 손을 꼭 쥔 엄마의 손, 그리고 대문 안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할머니. 그분이 바로 저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욱 세게 잡던 엄마의 떨림. 그 장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어린 마음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고가의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전국을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가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최고의 순간을 필름에 담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고요. 그 시절 카메라는 지금처럼 가볍고 편리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렌즈 하나하나가 묵직한 유리 덩어리였고 모든 장비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죠. 솔직히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예술가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무책임한 어른이었으니까요. 늘 곁에 없었고 어쩌다 집에 돌아오면 화를 내거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친할머니 댁은 꽤 부유했다고 합니다. 2층짜리 양옥집에 살면서 아들의 예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사진을 찍으며 돈을 버는 생활 사진가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풍경을 찍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남기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외치며 가족의 생계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낭만만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집안의 돈을 야금야금 축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던 할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였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에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 사진을 찍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무릎 아래로 다리 한쪽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병원비와 재활치료비 앞에 할머니는 결국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집마저 빚더미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게 된 아버지를 간병하고 생활비를 벌고 거기에 할머니의 온갖 구박까지 견뎌내는 것은 모두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비관에 빠져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정성껏 차려주며 헌신적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다리를 잃은 후 아버지는 점점 더 삐뚤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너희 엄마랑 결혼했기 때문이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주정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엄마와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점집에 가서 궁합을 봤는데 둘이 만나면 흉한 운명이 되어 둘 중 하나는 피를 봐야 끝나는 사주라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복이 없어. 복 없는 년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엄마는 그 말을 그저 미신이라 웃어넘겼지만 결국 할머니의 저주 같은 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엄마는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엄마를 부려먹었고 사고 이후에는 할머니가 빗자루로 엄마를 때릴 때 아버지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내 다리 가져간 년한테는 그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가 사진에 정신이 팔려 스스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마치 엄마가 자신을 민 것처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엄마는 밥 한 끼 거르지 않고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늘 소태가 찌은 뜨끈한 쌀밥과 국, 정성스러운 반찬을 차려내고 식사가 끝나면 홀로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밥에 찬물을 말아 조용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 역시 엄마와 함께 누룽지를 긁어먹는 날이 많았지만 제 밥그릇에는 항상 흰쌀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현, 절간에나 보내버려. 머리 빡빡 밀어서 비군이라도 시켜야 집안에 복이 돌지. 계집애로 태어나봤자 아무 쓸모도 없고 밥만 축내잖아. 그냥 절에 갖다 줘버려. 그날 저는 펑펑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절에 가기 싫다고, 거기 가면 엄마를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무섭다고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돌이켜보면 할머니의 눈에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골목에서 고무줄놀이나 하던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뛰어난 구석이 있었다면 할머니는 저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가치조차 없는 아이, 그저 밥만 축내는 식충이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들다 말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걸 절간에 넘기면 덕도 쌓이고 입도 하나 줄고 얼마나 좋아. 그깟정에 휘둘려서 지아비를 버리고 나갈 셈이야. 등 뒤로 할머니의 욕설과 침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엔 시퍼런멍 자국과 입술 끝에 말라붙은 피딱지가 선명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눈물이 터져나온 저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괴롭혀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 빗자루가 날아왔지만 엄마가 저를 온몸으로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 같던 그 파란 대문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 서울에서의 삶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 서울은 너무나 크고
빠르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 전학 간 학교에서 아이들은 제 사투리를 놀려댔고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서울의 한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가사도우미나 입주도우미 같은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엄마는 정말로 식모였습니다. 쉬는 날도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이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사장님 부부가 출출하다고 하면 불이 나게 야식을 만들어야 했고 넓은 2층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큰 집 한쪽에 딸린 창고나 다름없는 작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땐 솔직히 조금 들떴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집과 넓은 정원이 신기했거든요. 물론 저는 정문이 아닌 왼쪽 울타리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만 다녀야 했지만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식모의 딸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시험 공부에 지쳐 몰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고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경비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야? 거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집주인만 오는 곳이야. 어디 집에서 일하는 식모딸 주제에 함부로 잔디를 밟아 그 한마디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 능력으로 성공해서 이런 집을 사서 내 발로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없이 오직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과 낡은 문제집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수다를 떨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고 집에 돌아와선 창고 같은 방 한 구석 작은 책상에서 밤늦도록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해냈구나 하시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내내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에게 더 이상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넓고 따뜻한 우리만의 집을 선물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를 위해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허름해도 그곳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죠. 그런데 제 삶은 제가 꿈꿨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부잣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아들,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저희는 동갑이었고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는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교했고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저도 그 차를 함께 타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쟤네 둘이 무슨 사이래? 어릴 때부터 약혼한 사이라던데. 유치한 놀림이 이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가 식모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고 너네 엄마가 식모라며? 그래서 창고에서 산다며? 진짜 불쌍하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킬 때마다 제 앞에 나서서 저를 막아준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좋아서 챙겨주는 거니까 헛소리 그만해.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던 그 아이가 제 편을 들어주자 저를 놀리던 아이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와 함께 그 집을 나와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저는 드디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저에게 고백해왔습니다. 아주 진지하게요. 나, 너 좋아해. 동정심 같은 거 아니야. 정말 오랫동안 진심이었어. 우리 만나보면 안 될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가 아직도 너희 집에서 일하셨어. 너희 어머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이 되고 31살이 될 때까지 늘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그의 마음에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 깊은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상상 이상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본 시어머니는 헉 소리를 내시더니 뒷목을 잡고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이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결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해요.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에 흰띠까지 두르며 반대했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34살, 꽤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지옥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식모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더욱 선명하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해. 어디 돈 없는 집도 아니고 식모딸이 며느리 됐다고 손주까지 이상하게 키운다는 소리 들으면 어쩔래? 결국 저는 경력이 단절된 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주었지만 시어머니의 교묘한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안 집사가 만들던 파전은 정말 기가 막혔는데 청소도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했는지 몰라 라며 일부러 제 엄마를 안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집 온 뒤로 그 집 일을 그만두셨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이 어머니, 장모님께 안 집사가 뭡니까? 사돈어른이라고 제대로 부르세요. 라고 화를 내면 내가 뭘, 그냥 옛날 생각나서 칭찬 좀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발뺌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진정한 며느리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제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시도 때도 없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고 한밤중에 기도가 막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몸이 힘드니 시댁의 크고 작은 행사를 챙기는 것도 버거워졌고 남편이 제 대신 많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삭삭하게 굴지는 못할 망정 도도하게 군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 내 생일 말인데 올해는 호텔에서 파티 안 할란다. 웬일이세요? 그럼 파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1년 중 가장 기대하는 날인데 왜 안 하겠니? 우리 집거실도 넓으니 홈파티로 하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프, 서빙 인원, 장식, 청소.
그리고 그 모든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 될 터였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 너한테는 든든한 도우미가 있잖니? 안집사가 음식 솜씨는 참 기가 막혔어. 평생 남의 집 밥만 해줘서 그런가 호텔 음식보다 낫더라. 그러니까 이번 내 생일상은 안집사한테 차리라고 전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돈에게, 그것도 한때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그것은 며느리와 사돈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제 엄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일 그만두신 지가 몇 년인데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일을 시키시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당 제대로 쳐준다니까. 내 친구 중에 예전에 안집사 음식 먹고 고향 만난다며 울던 애도 있었어. 걔가 갈비찜을 엄청 좋아했으니 갈비찜은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꼭 전해라. 어머님, 자꾸 안집사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어머님 사돈이세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를 위해 정말로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도우미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신 당일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급 원피스를 차려입고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부른 도우미들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마이크와 휴대용 노래방 기계를 든 노래교실 강사와 그의 보조들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앞에서 노래 강사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자자, 어머님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 여사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며느님이 특별히 마련한 흥폭발 노래교실 파티입니다. 다 함께 박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강사는 현란한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도우미를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으로 모셨어요. 이분들 덕분에 파티 분위기가 훨씬 살잖아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신나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하나둘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노래방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파티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생일 파티는 처음이라며 제 손을 잡고 칭찬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하시려던 행동, 그게 얼마나 경우 없는 일이었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내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사돈을 맺었으면 이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장모님한테만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엄마의 그런 모습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에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비난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는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미안해서 하시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 수년간의 무시와 모욕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천륜을 끊겠다는 거냐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웃으며 살아왔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시부모님 생신에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뜻을 존중해 주었고 친척들에게는 미리 전화를 돌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쓸쓸한 생일 파티를 열고 친척들에게 제 흉을 봤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시어머니는 우울증 초기 증세로 병원을 다녔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작은 출판사의 파트타임 에디터로 복직해 다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켜낸 이후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억울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그 파란 대문을 나온 그날부터 제 인생의 길은 언제나 당당하게, 때로는 어린 시절의 단 하나의 장면이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자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낡은 파란 대문을 나서야만 했던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혹시 이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파동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어째서 마지막까지 무례함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저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염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른 이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올 것만 같아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저의 시어머니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언제나 그 파란 대문 앞에서 멈춥니다. 어린 제 손을 꼭 쥔 엄마의 손, 그리고 대문 안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할머니. 그분이 바로 저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욱 세게 잡던 엄마의 떨림. 그 장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어린 마음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고가의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전국을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가,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최고의 순간을 필름에 담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고요. 그 시절 카메라는 지금처럼 가볍고 편리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렌즈 하나하나가 묵직한 유리 덩어리였고 모든 장비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죠. 솔직히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예술가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무책임한 어른이었으니까요. 늘 곁에 없었고 어쩌다 집에 돌아오면 화를 내거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친할머니 댁은 꽤 부유했다고 합니다. 2층짜리 양옥집에 살면서 아들의 예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사진을 찍으며 돈을 버는 생활 사진가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풍경을 찍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남기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외치며 가족의 생계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낭만만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집안의 돈을 야금야금 축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던 할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였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에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 사진을 찍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무릎 아래로 다리 한쪽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병원비와 재활치료비 앞에 할머니는 결국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집마저 빚더미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게 된 아버지를 간병하고 생활비를 벌고 거기에 할머니의 온갖 구박까지 견뎌내는 것은 모두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비관에 빠져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정성껏 차려주며 헌신적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다리를 잃은 후 아버지는 점점 더 삐뚤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너희 엄마랑 결혼했기 때문이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주정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엄마와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점집에 가서 궁합을 봤는데 둘이 만나면 흉한 운명이 되어 둘 중 하나는 피를 봐야 끝나는 사주라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복이 없어. 복 없는 년이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엄마는 그 말을 그저 미신이라 웃어넘겼지만 결국 할머니의 저주 같은 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엄마는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엄마를 부려먹었고 사고 이후에는 할머니가 빗자루로 엄마를 때릴 때 아버지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내 다리 가져간 년한테는 그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가 사진에 정신이 팔려 스스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마치 엄마가 자신을 민 것처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엄마는 밥 한 끼 거르지 않고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늘 소태갓 지은 뜨끈한 쌀밥과 국, 정성스러운 반찬을 차려내고
식사가 끝나면 홀로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밥에 찬물을 말아 조용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 역시 엄마와 함께 누룽지를 긁어먹는 날이 많았지만 제 밥그릇에는 항상 흰쌀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현, 절간에나 보내버려. 머리 빡빡 밀어서 비군이라도 시켜야 집안에 복이 돌지. 계집애로 태어나봤자 아무 쓸모도 없고 밥만 축내잖아. 그냥 절에 갖다 줘버려. 그날 저는 펑펑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절에 가기 싫다고, 거기 가면 엄마를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무섭다고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돌이켜보면 할머니의 눈에 저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골목에서 고무줄놀이나 하던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뛰어난 구석이 있었다면 할머니는 저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가치조차 없는 아이, 그저 밥만 축내는 식충이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들다 말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걸 절간에 넘기면 덕도 쌓이고 입도 하나 줄고 얼마나 좋아. 그깟정에 휘둘려서 지아비를 버리고 나갈 셈이야. 등 뒤로 할머니의 욕설과 침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엔 시퍼런멍 자국과 입술 끝에 말라붙은 피딱지가 선명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눈물이 터져나온 저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괴롭혀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 빗자루가 날아왔지만 엄마가 저를 온몸으로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 같던 그 파란 대문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 서울에서의 삶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 서울은 너무나 크고 빠르고 어지러웠습니다. 처음 전학 간 학교에서 아이들은 제 사투리를 놀려댔고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서울의 한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가사도우미나 입주도우미 같은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엄마는 정말로 식모였습니다. 쉬는 날도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이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사장님 부부가 출출하다고 하면 불이 나게 야식을 만들어야 했고 넓은 2층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큰 집 한쪽에 딸린 창고나 다름없는 작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땐 솔직히 조금 들떴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집과 넓은 정원이 신기했거든요. 물론 저는 정문이 아닌 왼쪽 울타리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만 다녀야 했지만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식모의 딸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시험 공부에 지쳐 몰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고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경비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야? 거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집주인만 오는 곳이야. 어디 집에서 일하는 식모딸 주제에 함부로 잔디를 밟아 그 한마디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 능력으로 성공해서 이런 집을 사서 내 발로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없이 오직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과 낡은 문제집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수다를 떨 때 저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고, 집에 돌아와선 창고 같은 방 한구석 작은 책상에서 밤늦도록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해냈구나 하시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내내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에게 더 이상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넓고 따뜻한 우리만의 집을 선물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를 위해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허름해도 그곳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죠. 그런데 제 삶은 제가 꿈꿨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부잣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아들,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저희는 동갑이었고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는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교했고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저도 그 차를 함께 타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쟤네 둘이 무슨 사이래? 어릴 때부터 약혼한 사이라던데. 유치한 놀림이 이어졌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가 식모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고 너네 엄마가 식모라며? 그래서 창고에서 산다며? 진짜 불쌍하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킬 때마다 제 앞에 나서서 저를 막아준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좋아서 챙겨주는 거니까 헛소리 그만해.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던 그 아이가 제 편을 들어주자 저를 놀리던 아이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와 함께 그 집을 나와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저는 드디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저에게 고백해왔습니다. 아주 진지하게요. 나, 너 좋아해. 동정심 같은 거 아니야. 정말 오랫동안 진심이었어. 우리 만나보면 안 될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가 아직도 너희 집에서 일하셨어. 너희 어머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이 되고 31살이 될 때까지 늘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그의 마음에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 깊은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상상 이상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본 시어머니는 헉 소리를 내시더니 뒷목을 잡고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이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결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해요.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에 흰띠까지 두르며 반대했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34살, 꽤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지옥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식모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더욱 선명하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해. 어디 돈 없는 집도 아니고 식모딸이 며느리 됐다고 손주까지 이상하게 키운다는 소리 들으면 어쩔래? 결국 저는 경력이 단절된 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주었지만 시어머니의 교묘한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안 집사가 만들던 파전은 정말 기가 막혔는데 청소도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했는지 몰라 라며 일부러 제 엄마를 안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집 온 뒤로 그 집 일을 그만두셨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이 어머니, 장모님께 안 집사가 뭡니까? 사돈어른이라고 제대로 부르세요. 라고 화를 내면 내가 뭘, 그냥 옛날 생각나서 칭찬 좀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며 발뺌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진정한 며느리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제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시도 때도 없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고 한밤중에 기도가 막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몸이 힘드니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를 챙기는 것도 버거워졌고 남편이 제 대신 많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삭삭하게 굴지는 못할 망정 도도하게 군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 내 생일 말인데 올해는 호텔에서 파티 안 할란다. 웬일이세요? 그럼 파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1년 중 가장 기대하는 날인데 왜 안 하겠니? 우리 집거실도 넓으니 홈파티로 하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프, 서빙 인원, 장식, 청소, 그리고 그 모든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 될 터였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 너한테는 든든한 도우미가 있잖니? 안 집사가 음식 솜씨는 참 기가 막혔어. 평생 남의 집 밥만 해줘서 그런가 호텔 음식보다 낫더라. 그러니까 이번 내 생일상은 안 집사한테 차리라고 전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돈에게, 그것도 한때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그것은 며느리와 사돈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제 엄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일 그만두신 지가 몇 년인데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일을 시키시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당 제대로 쳐준다니까. 내 친구 중에 예전에 안 집사 음식 먹고 고향 만난다며 울던 애도 있었어. 걔가 갈비찜을 엄청 좋아했으니 갈비찜은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꼭 전해라. 어머님, 자꾸 안 집사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어머님 사돈이세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를 위해 정말로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도우미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신 당일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급 원피스를 차려입고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부른 도우미들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마이크와 휴대용 노래방 기계를 든 노래교실 강사와 그의 보조들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앞에서 노래 강사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자자, 어머님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 여사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며느님이 특별히 마련한 흥폭발 노래교실 파티입니다. 다 함께 박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강사는 현란한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도우미를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으로 모셨어요. 이분들 덕분에 파티 분위기가 훨씬 살잖아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신나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하나둘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노래방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파티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생일 파티는 처음이라며 제 손을 잡고 칭찬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하시려던 행동, 그게 얼마나 경우 없는 일이었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내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사돈을 맺었으면 이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장모님한테만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엄마의 그런 모습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에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비난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는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미안해서 하시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 수년간의 무시와 모욕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천륜을 끊겠다는 거냐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웃으며 살아왔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시부모님 생신에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뜻을 존중해 주었고 친척들에게는 미리 전화를 돌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쓸쓸한 생일 파티를 열고 친척들에게 제 흉을 봤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시어머니는 우울증 초기 증세로 병원을 다녔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작은 출판사의 파트타임 에디터로 복직해 다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켜낸 이후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억울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그 파란 대문을 나온 그날부터 제 인생의 길은 언제나 당당하게, 때로는 어린 시절의 단 하나의 장면이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자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낡은 파란 대문을 나서야만 했던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혹시 이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파동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어째서 마지막까지 무례함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저는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염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른 이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올 것만 같아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저의 시어머니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의 시작은 언제나 그 파란 대문 앞에서 멈춥니다. 어린 제 손을 꼭 쥔 엄마의 손, 그리고 대문 안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할머니. 그분이 바로 저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분노로 새빨개진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리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욱 세게 잡던 엄마의 떨림. 그 장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어린 마음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고가의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전국을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가,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최고의 순간을 필름에 담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고요. 그 시절 카메라는 지금처럼 가볍고 편리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렌즈 하나하나가 묵직한 유리 덩어리였고 모든 장비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죠. 솔직히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위대한 작품을 남긴 예술가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무책임한 어른이었으니까요. 늘 곁에 없었고 어쩌다 집에 돌아오면 화를 내거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친할머니 댁은 꽤 부유했다고 합니다. 2층짜리 양옥집에 살면서 아들의 예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사진을 찍으며 돈을 버는 생활 사진가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풍경을 찍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남기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외치며 가족의 생계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낭만만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집안의 돈을 야금야금 축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던 할머니도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쌓였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에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 사진을 찍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